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찰나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아무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했는데 우주는 그 법칙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역설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 밤하늘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떠 있습니다. 그 은하들 하나하나가 우리 은하만큼이나 거대하고 또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하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약 4억 3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은 이미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1초에 한 바퀴 이상 도는 속도입니다. 그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하에서 출발하는 빛을 영원히 받아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은하는 우리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하나하나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조 년 후에는 우리 은하가 완전히 혼자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은하만이 존재하는 텅 빈 우주 속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1929년 한 과학자의 밤새도록 이어진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윌슨산 꼭대기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지름 250cm짜리 후커 망원경이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매일 밤 그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단순히 은하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하에서 오는 빛의 색깔, 즉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의 스펙트럼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들의 빛을 분석했을 때 허블은 그 색깔들이 예상보다 조금씩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을 적색팬이라고 합니다. 구급차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빛을 내는 물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도 그 빛의 파장이 길어져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허블은 이 적색 편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29년 허블은 자신의 관측 결과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 담긴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둘째, 그 후퇴 속도는 거리에 정확히 비례한다. 2배 멀리 있는 은하는 2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고 10배 멀리 있는 은하는 10배 빠른 속도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이 비례 상수를 계산했고 그것이 오늘날 허블 상수라고 불리는 값입니다.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허블 상수는 대략 초속 70km/메가파섹입니다. 이 발견의 역사적 의미는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는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값을 억지로 집어넣어 우주를 정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블의 관측은 그 모든 믿음을 단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풍선에 점들을 잔뜩 찍어놓고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점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나머지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은하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움직여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하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풍선 비유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풍선이 커질 때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속도는 두 점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멀리 있던 두 점은 가까이 있던 두 점보다 훨씬 빠르게 멀어집니다. 허블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리에 비례하는 팽창 속도. 이것이 우주 팽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충분히 멀리 있는 은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보다 빠르다고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주 팽창은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은하들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간이 팽창하는 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멀리 있는 은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도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은하에서 우리를 향해 빛이 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위치한 공간이 팽창하면서 그 빛이 달려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은하는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즉 허블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그 빛을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현재 약 930억 광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인데 어떻게 930억 광년이나 되냐고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달려오는 동안에도 우주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멀리서 온 빛은 138억 년 전에 출발했지만 그 빛이 출발한 곳은 지금 약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이처럼 광대하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더 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팽창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1998년 3명의 과학자가 그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을 찾아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솔 펄머터, 호주 국립대학의 브라이언 슈밋,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담 리스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연구팀에 속해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 일형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천체였습니다. 일형 초신성은 항상 거의 같은 밝기로 폭발하는 별의 죽음입니다. 마치 표준 촛불처럼 이 초신성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측정하면 그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신성의 적색 편의를 함께 분석하면 그 거리에 있는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팀은 수십 개의 먼 초신성을 관측하며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1998년 두 연구팀은 거의 동시에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팽창이 중력에 의해 점점 느려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빅뱅 이후 팽창하던 우주가 물질들 사이의 중력 때문에 서서히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속 팽창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처음에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펄머터, 슈미트, 리스. 이 세 과학자는 이 발견으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운명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발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실로 기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은하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앞으로의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적은 은하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주적 의미에서 가장 풍요롭고 소중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면 그 팽창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언젠가는 멈출까요? 아니면 점점 더 빨라지다가 우주 자체가 찢겨나갈까요? 그리고 그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혹은 그때까지 존재할 문명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이 보는 우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와 얼마나 다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1조 년 후 우리 은하가 완전히 고립되는 그 미래의 이야기와 우주의 가속 팽창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수수께끼인 암흑 에너지와 허블 상수의 긴장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은하의 미래를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중력으로 서로 붙잡혀 있는 은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국부 은하군 혹은 로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반지름 약 300만 광년 안에 크고 작은 은하 약 50여 개가 서로의 중력에 묶여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두 거대한 별의 섬이 로컬 그룹의 중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이 충분히 강한 곳에서는 팽창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국부 은하군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아무리 공간을 밀어내려 해도 로컬 그룹 안의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꽉 붙잡혀 있어서 팽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속 약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 중이죠. 거리가 약 250만 광년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이웃이 약 45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할 예정입니다. 충돌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개별 별들이 직접 부딪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의 결과로 만들어질 새로운 거대 타원 은하를 천문학자들은 밀코메다 혹은 밀코메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하나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로컬 그룹 바깥에 있는 은하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녀자리 은하단, 머리털자리 은하단, 그리고 그보다 훨씬 먼 수십억 광년 너머의 은하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천억 년이 흐르면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은하들 중 상당수가 영원히 우리의 시야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빛조차 우리에게 닿지 못하는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0억 년 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로컬 그룹 바로 너머에 있던 은하들, 이를테면 처녀자리 은하단의 은하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문명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들의 밤하늘에서 낯선 은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 은하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중간 거리의 은하들이 사라지고 결국 수천억 년이 지나면 로컬 그룹 자체에서 합쳐진 밀코메다와 그 주변의 작은 위성 은하들만 남게 됩니다.
광활했던 우주가, 그 수십억 개의 은하로 가득 찼던 우주가 단 하나의 섬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콘셀리스 노팅엄 대학 교수는 2016년에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조 개라는 숫자를 잠시 머릿속에서 느껴보세요. 그 모든 은하들이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조 개의 은하 중에서 먼 미래의 문명이 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의 은하뿐입니다. 나머지 2조 개는 모두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문명은 우주가 이토록 풍성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런스 크라우스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로버트 샬라파는 200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조 년 후의 우주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한 물리학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고발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1조 년 후에 태어난 문명은 우주 팽창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은하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적색 편의를 측정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빅뱅의 흔적마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빅뱅의 증거로 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즉 빅뱅 직후에 빛이 식어서 남긴 열기의 흔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허블이 발견한 은하들의 적색 편의입니다. 그런데 1조 년이 흐르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너무 길게 늘어나서 어떤 장비로도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은하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적색 편의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크라우스와 샬라파는 이것을 우주적 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 스스로가 자신의 기원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밤하늘을 관측해도 우주는 정적이고 영원하며 고독한 하나의 섬처럼 보일 것입니다. 빅뱅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 우주기관, 이른바 ESA의 플랑크 위성은 2013년에 우주 전체의 에너지 구성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는 암흑 물질이 약 27%,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이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모든 것, 별과 행성과 인간과 바다와 공기가 전부 합쳐봐야 우주의 5%라는 뜻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인슈타인에 닿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7년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당시 그는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기 위한 반발력을 방정식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자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 상수를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 후 가속 팽창이 발견되면서 그 우주 상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바로 이 우주 상수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빈 공간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이용해 계산한 우주 상수의 이론값과 실제 천문 관측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이론값이 실측값보다 10의 120승배 더 크게 나옵니다. 10의 120승이라는 숫자는 숫자 1 뒤에 0이 120개 붙는 수입니다. 물리학 역사상 이론과 실험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어긋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상수 문제 혹은 진공 파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중 어딘가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로버트 콜드웰은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빅 립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지금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팽창의 힘이 더 강해져서
은하 자체가 찢겨나갑니다. 별들이 서로에서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성이 별에서 뜯겨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행성 자체가 산산조각 납니다. 더 나아가면 원자와 원자 사이도 찢겨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결합마저 끊어지고 우주의 모든 구조물이 소립자 단위까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콜드웰은 이것을 빅립, 거대한 찢어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빅립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우주 상수처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빅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장, 이른바 팬텀 에너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럽 우주기관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에 더해 천문학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블 상수 긴장 문제입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두 방법이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유럽 우주기관의 플랑크 위성을 이용해 초기 우주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면 허블 상수는 메가파섹당 초속 약 67km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주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초신성을 이용해 직접 측정하면 약 73km가 나옵니다. 두 값의 차이는 약 9%에 불과해 보이지만 천문학에서 이 정도 차이는 통계적 오차로 설명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불일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두 측정값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주론 표준 모형이 어딘가에서 틀렸다는 뜻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뭔가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리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암흑에너지가 단순히 우주 상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블 상수 긴장 문제는 현재 천문학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 중인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빅뱅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주 배경 복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조 년 후가 아니라 딱 지금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과연 빅뱅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끝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주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의 어떤 문명도, 우리 이후의 어떤 문명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은하들이 아직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거미줄 같은 대규모 구조가 아직 펼쳐져 있으며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가 아직 우리 하늘을 채우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관측 가능한 시간은 우주의 전체 수명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습니다. 과거를 상상해 보세요. 우주 탄생 직후 수소와 헬륨의 뜨거운 그룹만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은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별이 없었고 빛을 느낄 존재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1조 년 후, 우리 은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은하들은 모두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으로 사라져버리고 밤하늘에는 우리 은하의 별들만 남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존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우주는 그저 거대한 하나의 은하처럼 보일 것입니다. 빅뱅이 있었다는 증거도,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도 모두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딱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충분히 흘러서 별과 은하와 행성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생명과 의식이 탄생했으며 동시에 팽창이 아직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 전입니다. 이 시간적 창문은 우주 전체 역사에서 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좁습니다. 우리가 이 창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어떤 무게를 더해줍니다. 그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천문학자 프레드 아담스와 그레고리 레플리는 1999년에 출판한 저서 5시대의 우주에서 우주의 역사를 5개의 거대한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원시 시대, 항성 시대, 퇴화 시대, 블랙홀 시대, 그리고 암흑 시대.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시대인 항성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 약 100만 년부터 시작하여 약 100조 년까지 지속됩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빛을 내뿜고 죽어가는 시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시대입니다. 항성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별들이 모두 연료를 소진하면 우주는 퇴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새로운 별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남은 것은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과 블랙홀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랙홀들마저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증발합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지고 나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팽창하는 텅 빈 공간, 그리고 간간히 흩어진 아원자 입자들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항성 시대는 우주 역사 전체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잡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아직 깊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정직함입니다. 첫 번째로, 암흑 에너지의 진짜 정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주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처럼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역동적인 장인지 우리는 아직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론 물리학이 예측하는 암흑 에너지의 값과 실제로 관측되는 값 사이에는 10의 120승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빅립입이 일어날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진다면 우주의 팽창은 점점 더 빨라져서 결국 은하를, 태양계를, 행성을, 원자를, 그리고 원자핵까지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거나 약해진다면 그런 끝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데이터는 이 두 가능성을 충분히 구별할 만큼 정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최후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은 물리학의 한계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아직 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블 상수 긴장 문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해 측정한 허블 상수와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가까운 천체를 이용해 측정한 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측정 오류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리적 과정이 있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우주론 전체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번째로, 우주의 진짜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930억 광년 반경의 구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리는 원리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우주 탄생 이후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영원히 우리의 인식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관측하는 구조들이 우주 전체를 대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은하 분포, 대규모 구조, 우주 거미줄이 우주 전체에서 전형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별나게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우주론적 결론은 우리가 관측한 샘플에 기반합니다. 그 샘플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같은 일부 이론들은 빅뱅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반등 우주론은 이전 우주가 붕괴하면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중 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더 큰 구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두 틀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문제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주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은하가 태어나고 별이 빛을 내뿜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식이 등장하는 것이 우주의 필연인지 우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조 년 후 완전히 고립된 은하 안에서도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 의식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름의 목록이 우울하게 느껴진다면 잠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모름들이 과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다음 실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망원경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이론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모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우주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 그 느낌이 조금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신기한 물리적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팽창 속에 어떤 쓸쓸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은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빛이 이를 향해 달려오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이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아직 그 이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팽창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팽창을 시작한 이후 약 138억 년이 지난 지금 이 특별한 시간의 창문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이해하려 하고 그 별빛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우주 안에서 그 팽창의 의미를 묻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원자들은 오래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그 별은 은하의 중력에 이끌려 탄생했으며 그 은하는 빅뱅의 미세한 요동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우주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종교적 믿음도 어떤 철학적 체계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우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시작해서 별이 되고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흩어지고 다시 뭉쳐서 지구가 되고 그 위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마침내 눈을 들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자신의 기원을 돌아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찰의 창문이 얼마나 좁은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1조 년 후
우리 은하는 혼자가 됩니다. 그 시대의 존재들은 빅뱅을 알지 못할 것이고 팽창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며 우주에 다른 은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완전하고 닫혀있는 하나의 섬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전체적인 시야는 그들에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우주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랫동안 열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단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는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에 더하는 유일하고 기묘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